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지요. 내 인생의 디자이너. 나우 HRD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합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참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께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텍사스 대학교 맥홈스 경영대학원 교수라고 그랬죠? 라즈 네, 맞습니다. 라프나탄의 왜 똑똑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준다고 하셨는데 지난 네. 시간에 우월하면 더 행복하지만 우월성을 추구하면 행복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저자는 우월성 추구에 상응하는 행복 습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저자는요, 우월성 추구에 상응하는 행복 습관을 플로우 추구하기라고 말합니다. 네. 이 플로우라는 개념은요, 몰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플로우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심리학자가 1970년대에 처음 말한 개념으로 깊이 몰입해서 시간의 흐름을 놓치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호출기와 일지를 나눠주고 일주일 동안 몸에 지니고 다니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무 때나 호출기가 울리도록 조작했습니다. 네. 참가자들은요, 호출기가 울릴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네. 만일 이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가 책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책을 쓰는 동안 호출기가 울렸을 것이고 그 사람은 타이핑을 멈추고 일지를 꺼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적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네. 재미있는 실험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칙센트미하이는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백안공과 예술가부터 경영자와 과학자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경험에는 공통점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네. 칙센트미하이는 이 질문을 제기하면서 사람마다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경험이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경험에는 공통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전제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편적인 행복의 비결, 예를 들어 공장의 현장 감독에게도 통하듯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도 통하는 비결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플로우, 몰입한다는 의미라고 했는데 플로우를 경험하게 되면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네, 플로우 경험을 하게 되면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시간의 지각이라고 합니다. 가령 테니스를 친다고 가정해보면요. 다음 서브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이 약간의 시간 왜곡에 빠져든 느낌이 듭니다. 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고요. 평소보다 공이 훨씬 더 또렷이 보입니다. 예. 어찌나 또렷한지 공이 날아오는 동안 포면에 올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허허. 네. 시간이 느리게 흘러 공을 친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평소에 도저히 칠 수 없었던 공을 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평소보다 더 날렵하게 움직이고요. 더 넓은 영역에서 방어할 수 있는 데다가 몸도 지치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다고 느껴졌는데 막상 경기가 끝나고 시계를 보고 나서야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플로우의 두 번째 결정적인 특징은요. 자아 인식의 결핍입니다. 칙센트미하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요. 플로우를 경험할 때 주어진 활동에 완전히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 얼마나 잘하는지 또한 못하는지 평가할 주의력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요. 플로우에 빠지면 개인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네. 플로우 활동이 끝나거나 호출기가 울리는 등
외부의 계기가 플로어를 방해할 때 비로소 한 발 물러나서 자신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플로어의 세 번째 특징은요, 앞에 두 가지 특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순간의 머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사람들은요, 플로어를 경험할 때 주어진 과제에 깊이 몰입한 경험을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하위 목표를 달성하는데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암벽을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친구와 도시락을 먹기로 계획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플로어를 경험한다면 친구와 도시락을 먹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합니다. 네. 대신에 다음에 잡을 틈이나 바위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축축해진 손가락이나 도중에 만나는 가시덤불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당장 주어진 과제에만 열중해서요. 정상에 오른 후 하려던 일에는 관심이 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플로우 상태에서는요. 미래 계획에 관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미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플로우를 유도하는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히 당장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 flow라는 것이 영어의 의미로 아마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흐름에 맞습니다. 어떤 그 자기의 관심을 줘서 흐름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 같아요. flow를 추구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격 선수 또는 양궁 선수가 잘 맞을 때는 관역이 그냥 엄청 크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맞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플로우를 추구하는 것이 우월성 추구라는 행복의 치명적인 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저자는요. 플로어는 대다수 사람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예. 개인이나 직업적 특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허허. 그리고 이 플로어를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여긴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플로어를 경험하는 순간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이런 플로어 경험은 발전하고 성장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충분히 많은 플로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 분야의 기량이 반드시 향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야에서 결정적인 수의 플로어를 경험을 이어간다면 좋든 싫든 그 분야를 숙달하게 되고요. 네. 무엇인가를 숙달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플로어는 우리가 이런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해서 결국 행복의 수준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네. 또한 플로어가 행복 수준을 높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연주 실력이 굉장한 록밴드의 콘서트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네. 또는 공부벌레이지만 열정적인 교수가 좋아하는 주제에 관해 열변을 토하는 강의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플로어에 빠진 사람을 보고 또 영감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우월성 욕구를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봐주지가 않습니다. 네. 부나 명성이나 권력 같은 우월성의 기준과 달리 플로어는 유한하지도 드물지도 않습니다. 네. 또 누군가의 플로어는 남의 플로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반면 외부의 보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부나 권력이나 명성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희생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얘기에 참으로 공감하는데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밥 먹을 때 딴 생각하면은 음식 맛이 없다는 거예요. 네.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잠잘 때는 열심히 잠자고 음악을 들을 때는 열심히 그 음악의 흐름에 몰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플로우를 통해서 어떤 분야의 성장과 그를 통한 만족감이 행복 습관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저자는요. 우월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또 하나의 연습은 고마움을 표현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일이 잘 풀릴 때를 위한 연습인데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때는 우월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대체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는 시간에도 자만심을 드러내거나 성공을 자기 공으로 돌리는 식으로
우월성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이제 막 승진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흠. 이런 경우에는요, 자만심이 드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합니다. 아, 네. 남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해도요, 속으로는 너 같은 사람이 또 없어라고 칭찬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도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우월성 욕구가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고 자만심을 느끼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저자는 권하는데요. 네. 자신이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허허. 열심히 일한 직원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장시간 일에 매달리는 동안 자녀를 보살펴준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과거로 돌아가서요.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조언해준 학창시절 선생님이나 네. 남들이 나를 의심할 때 굳건히 믿어준 할머니처럼 우리의 성공에 간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고마움 표현하기 연습은요.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데요. 그렇죠. 누구나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남의 도움 없이는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도와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고마운 마음이 들 때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채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이 들 텐데요. 결국에 전화기를 들어 그 사람에게 통화를 해봅니다. 아니면요. 더 쾌활하게 말하고요.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열심히 들어줍니다. 아니면 남들에게 그들에 관한 좋은 평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는 사이 고마운 사람들과 관계가 돈독히 해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네. 고마움은요. 자만심과 연결감 사이의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로 자기 중심적인 자만심에서 다른 사람을 중시하는 긍정적인 감정인 사랑이나 연결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 행복 유형에서요.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 유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고립감이 줄어들고 남들과의 연결성이 높아져서 우월성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정말 덕분입니다라고 머리 숙여서 인사하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맞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잘해서 된 거지 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오늘은 미국 텍사스 대학교 맥콤즈 경영대학원 교수인 라즈 라프나탄의 왜 똑똑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맞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자의 조언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나의 성장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지금까지 Now HRD의 이주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